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가 자랑하는 두둔한 우리 훈남 기자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내에서 좀 인기 있는 스타일이신가요? 아, 뭐 제가 함부로 그걸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실에서 보면 김성훈 기자님은 이 수다맨을 넘어서 이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그 재치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데일리 기자 하시니까 이 바깥으로는 좀 진중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다 하시니까 어렵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되게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저의 좀 이면의 모습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넘치는 끼를 방송에서 표현하지 못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만약에 다 보여드렸으면 지금 아마 좀 파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그맨 시험에 응시해 보신 적은 없죠?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 다닐 때 차력쇼 이런 걸 했다든가. 있다 하면서 뭐 씬스틸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 고3 시절에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한번 본격적으로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알아볼 데이터가 어떤 걸까요? 함께 보여주시죠.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세 가지. 4차 접종은 알 것 같죠? 4차 접종은 알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좀 약간 불안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5월 12일 0시 기준,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7,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몇천 명대 아니었어요? 언제 저렇게 늘었죠? 이게 얼마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가 찾아보니까 5월 1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고요. 62일 만에, 무려 2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날만 해도 12,600명 정도 되는 수치였는데 또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일주일 전인 7월 5일과 비교하면 2.1배가 늘어난 수준이고요. 2주 전인 6월 28일과 비교하면 무려 3.8배,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늘었지? 됐어요. 네, 하루에 이제 3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평균 확진자 수도 이제 2만 명대로 다시 올라갔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260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16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5달 넘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1,306명을 기록했고 서울이 9,400명으로 이제 10,000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에도 2,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럼 저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더블링을 넘어서 지금 뭐 트리플링, 뭐 쿼드러플링이라고 불러야 될 것 불러야 될 같아요. 정도로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BA5라고 하는 신종 변이가 지금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약간 우리가 조금 방역에 대해서 약간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사석도 되게 많아지고 저녁에 술자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운영도 되게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 또 덥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는 대부분 끼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덥다 보니 야외에서 좀 벗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랑 벗을 때랑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날 이렇게 보고 마스크를 벗고 좀 앉아있게 되고 날이 더우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조금씩은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 저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 때 벗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꾸준히 쓰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좀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벗는 것도 많아지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공연하게 벗어도 되는 게 이제 윤허가 됐으니까 상당히 당연한 건데 벗어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라고 이게 약간 아리송해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정부가 이제 내일로 예정된 정부 방역 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한번 주목하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렇게 확진이 많이 됐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던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그걸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가 네.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하기로 다시 이제 했다고 그래서 약간 먼 거리에서 네. 다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또 중지가 될지 아니면 원거리에서 유지가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원거리면? 약간 이제 입모양을 일단 보고 네. 확성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소통을 하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어가지고 네. 기자분들도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키워드로 이제 아까 4차 접종을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용이 이제 재확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자를 60대에서 50대로 하향 조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네. 현재 4차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뭐 면역 저하자 등이 대상인데요. 이걸 이제 50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 14일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접종률이 약 31%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3분 중에 1분 정도 맞으신 꼴인데 왜 그런 거 하고 생각을 해보니 약간 3번까지 접종을 했는데 4번째까지 맞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맞아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또 불신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2번째 맞을 때는 약간 너무 방역에 대한 어떤 허들이나 벽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국민의식도 높았는데 약간 2년, 3년 장기화 되면서 약간 우리들도 이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약간 좀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인색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데 굳이 맞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백신을 또 폐기하는 물량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실 백신이 없어서 네. 맞지를 못하는데 그런 불균형을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정말 여름 휴가철인데 그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윈블던 우승? 네, 우승을 했네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되게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4대 테니스 대회, 아주 유명한 테니스 대회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유망주 조세혁 군이 14세부 주니어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 14살밖에 안 됐는데 키가 180cm를 넘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14살의 키가 아닌데. 네, 저도 화면에서 봤는데 아주 장단지가 탄탄합니다. 네,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대회에서 한국인 선수, 물론 14세부긴 하지만 우승을 차지했다는 게 아주 상징적인 그렇죠. 이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지 시각으로 10일이죠. 영국에 있는 윈블던에서 열린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14세부 단식 결승에서 미국에 있는 오브리엘 은고노의 선수를 2대 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신설된 14세부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생긴 그 14세부에서 또 우승을 했으니까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이게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꿈꾸던 일 있잖아요. 생각만 해봤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필상도 그랬고 임윤창 군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잖아요. 그런 것도 축구 팬들이 테니스 팬들이 상상만 하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뭐 제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되게 뭐 재미삼아 얘기 많이 나왔었죠. 우리나라 KLPGA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조세혁 군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테니스 선수셨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친께서 축구 선수셨잖아요. 그러네요. 본인들이 걸으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내 자녀에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주입 방식, 강렬한 교육 방식이 어떻게 보면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인구 대비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 그 잘하는 엘리트들이 또 한국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한 분야만 있는 게 음악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축구 분야만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각지의 코코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우승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인재들이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제
차오르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촌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데 자꾸 얘기하면 그래도 뭐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갑자기 어제 김성훈 기자가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인구 대비 네.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제 했던 중국 축구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저는 조금 이제 인프라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제가 프로야구 팬이어가지고 프로야구 약간 빗대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150km 던진 투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의 견조서도 이제 계속 광속구 투수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사교육에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를 그만두고 뭐 아카데미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각종 뭐 컴퓨터 장비를 도입을 해서 뭐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거에 더 추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비단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니스라던가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여러 가지 종목에도 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가 또 밝을 수 있다. 아주 밝은 거네요. 네. 굉장히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한국이 축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잘하는 이유들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거는 교육의 뭐 힘이 단순히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잘 먹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첨단 교육인 거잖아요. 네.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정말 제일 정제된 맞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IT 기술과 더불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선진국이어야 맞아요. 말도 안 맞습니다. 되는 천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밥 두 네. 공기 먹어 뭐 이런다고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체계적인 시스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하고 과학적인 접근 아주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세혁 군 테니스 유망주인데 또 조세혁 군을 보고 또 테니스 치는 어린 친구들이 생기면 연하키즈처럼 세리키즈나 이렇게 점점점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종일 테니스만 친대요. 동생하고 둘이서. 우리가 몰랐을 뿐 아주 유망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매각 반대? 네. 뭘 파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을 그냥 가지고 파는 게 아니었군요. 예. 카카오 택시 아주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밀접한 팔아요? 곳에 지금 있는데 지금 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둘러싸고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두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임직원들이 매각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네.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죠. 11일에 카카오 노동조합과 대리운전 노조 등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훼손되는 일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왜 그걸 팔려고 하는지. 네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카카오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사회적 공익적 기여도 하겠다 이런 게 김범수 의장의 당초 취지였는데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은 되게 혁신적인 플랫폼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지금 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버, 리프트, 뭐 그랩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네. 글로벌에서 4개 정도 있는 손꼽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플랫폼이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유망주로 꼽히는 플랫폼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김범수 의장의 사회적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씌워진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카카오 택시 콜로 인해서 다 앗아갈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때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게 카카오가 우선콜이라고 해서 5,000원을 웃돈을 내면은 기다리면 상관없이 무조건 택시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네. 도입하려고 했는데 네. 사회적 반감에 부딪힌 거예요. 결국 돈이 더 많은 놈이 택시까지 먼저 잡으라는 얘기야? 이런 사회적 질타를 받으면서 그 서비스가 사실 없어지고 이제 스마트 콜이라고 해서 1,000원만 더 내면 네.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차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혁신적인 플랫폼인 건 맞으나 이 택시 어떤 업종과 결부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걸 영속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쉽지
쉽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사모펀드가 그럼 우리가 이 플랫폼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거액을 주고서 이 지분을 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그 돌아가야 될 지분까지 대기업인 너네가 다 가져가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그쵸, 네. 카카오에서 저 모빌리티를 팔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노조분들은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라는 어떤 대기업? 네임 그리고 이제 성장성, 유망성을 보고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임직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사모펀드로 매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맞득자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고용 승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고용 승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려가 있는 네. 부분인 거죠. 사모펀드라는 것은 어쨌든 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어떤 회사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덜 나면 네. 사실 고용이랑 이런 거는 상관없이 돈이 되는 쪽으로 네.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먼 그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지만 예를 들어서 일대 주주가 뭐 사모펀드 내지는 다른 회사가 됐을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네이밍을 끝까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어요. 아. 네, 그 부분 네, 뾰로롱 모빌리티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뾰로롱. 네, 뾰로롱.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카카오 임직원이었는데 나는 카카오의 한 식구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원래는 기업 공개, IPO에서 아주 큰 기대주로 꼽히고 있었던 공모주였는데요. 네. 지금 약간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안 좋다 좋잖아요. 보니까 약간 IPO가 지금 수년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온 스톡 옵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당근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바로 실현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니야? 만약에 또 일대 주주가 바뀌면 차일피일 IPO가 미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우려도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스타트업에서 이런 기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카카오가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 굳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일단 좀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돈만 안다고 생각이 예, 들잖아요. 이제 뭐 드라마에 나오는 비춰지는 어떤 사모펀드에 계신 분들은 막 이렇게 머리를 아주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이 머리를 하시고 칼정장을 입고 나오신다고요. 네. 막 영어와 한국말을 반반씩 섞어가면서 네, 그리고 와이셔츠 딱 네, 하얀색으로 뭔가 말이렇게. 계산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두들기실 것 같은 분들인데 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상거래 내지는 하나의 어떤 그냥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회사 아니면 더 유망할 것 같은 회사를 더 기업 가치를 더 늘리겠다. 네. 어쨌든 본인들도 그 안에서 수익 구간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좀 지지부진한 그리고 어떤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모펀드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단계 더 밸류업 할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많은 분들 이제 특히 임직원분들이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효율성과 어떤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임직원이 이만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던가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을 써보니까 지금 전략보다는 다른 전략을 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라서 뭐 예산을 줄인다던가 하면은 거기에서 또 뭐 피해를 받는 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익적 네. 메시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000원 배차콜 같은 걸 과감하게 이제 캔슬을 시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나 매출 증대를 꿈꾸는 뭐 일대 주주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인수를 한다면 장기간에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웃돈을 줘서라도 그렇죠. 회사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네. 펼쳐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보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회적 책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익이 못 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윤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오히려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배차가 돼야 되는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좀 어떤 기업의 횡포가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가능성입니다만 그래서
뭐 반대하는 의견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들을 때는 또 인스타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네. 약속대로 이행해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오늘은 판매하는 거 좀 별로다 하니까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만 네. 이런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알 수 있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가 계열사가 되게 많지 않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카카오 이름 붙은 회사가 저렇게 많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팔아라 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자회사들을 네네. 좀 많이 팔고 문어발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맞습니다.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모빌리티 말고 모빌리티는 그래도 좀 알짜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카카오에서? 그 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카카오가 가장 많이 쓰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외부, 뭐 국내외 뭐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네.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린 다음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 구간을 투자자들한테 실현시켜주는 이런 전략을 써왔거든요. 카카오뱅크, 뭐 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네. 이런 유력 상장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실제로 되게 흡족한 공모가를 받아서 공모 금액을 완수를 했고요. 예. 그 구간에서 이제 여러 투자자들한테 수익 구간을 실현시켜 준 거죠.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도 되게 유망 공모주로 꼽혔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가입자, 택시기사 가입자들만 25만 명, 이게 거의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택시기사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고요. 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월 사용자 수가 3,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3명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한다고 저 보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쓰는 거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네. 파급력이 있었던 공모주였는데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안 보니까 좋으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꼬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차기 공모주로 꼽히는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로엔 네, 카카오 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여러 뭐 가수, 연예 기획사라던가 아니면 웹툰, 컨텐츠 미디어들을 입수하면서 덩치를 엄청 키웠는데 뭐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뭐 거기에 안테나 뮤직을 인수하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테나 뮤직 뭐 유열 대표께서 표절 의혹에도 휘말리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공모주가 막 한 주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맞습니다.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공모주 뭐 그런 열기도 식은 데다가 증시도 별로 안 좋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따상 가는 줄 알았는데 막 몇십 %씩 떨어지고 하니까 또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따상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기업들도 이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는 시기가 왔군요. 네. 자,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소식까지 2대1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